1980년대 서울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계층이 뚜렷하게 갈라져 있던 시기였다. 강북과 강남의 삶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부와 배경을 타고 태어나 당연한 듯 기회를 누렸지만,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사람들은 겉으론 같은 도시에서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듯 움직였고, 그간 쌓여온 사회적 장벽은 개인의 의지로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서울의 구조 속에서 한쪽 끝에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과 재산을 가진 가문이 존재했다. 그 시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이준호는 어려서부터 일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10대 후반부터 공업단지 주변의 작은 정비소에서 일을 배우며 살아왔고, 20살이 넘자마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일하는 수원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는 돈이 되지 않는 고된 노동을 필요로 했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학업이나 진학, 혹은 안정된 직장 같은 것들이 준호에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은 길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것 외에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란 한설아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벌가로 알려진 한주택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한남동의 대저택에서 자란 설아는 어려서부터 미래가 정해진 사람처럼 길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춘 행운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아는 그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부유함은 자유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 같은 것이었다. 학교, 진학, 취업, 결혼까지 모든 단계가 가족의 뜻에 맞춰 정해져 있었고,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딸을 언제나 가문의 확장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처럼 다뤄졌다. 화려한 외모와 교육 수준, 완벽한 태도 등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지만 정작 설아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정해진 틀에서 살아왔고 그 틀 밖에서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갈망은 나날이 커지고 있었다. 설아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 종종 홍대 근처의 지하 음악 공연장을 찾아갔다. 그곳은 다양한 계층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였고 복잡한 사회가 잠시 희미해지는 곳이었다. 대학생, 노동자, 예술가, 지망생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제한 없는 공기를 나누는 곳이었기에 설아는 그곳에서만큼은 숨이 트였다. 한여름에 숨막히는 날에도 그 지하 공간만큼은 계급의 선이 흐려지는 듯 보였다. 그녀는 가문에서 기대하는 완벽한 딸의 얼굴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설아는 준호를 처음 보았다.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진중한 기운이 그의 존재를 채우고 있었다. 말수도 적고 화려함도 없었지만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억지 미소나 과장된 태도와 달리 준호에게는 꾸밈없는 진심이 있었다. 설아가 평생 보지 못했던 종류의 사람, 즉 스스로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설아는 자신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온 이 청년이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가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단단함의 근원을 알고 싶었고 동시에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 충동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싶게 만들었다. 준호의 세계는 설아에게 전혀 새로운 곳이었지만 기이하게도 그녀는 그 세계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설아는 정해진 틀을 벗어나 준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쓰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여전히 철저한 관리 속에 있었지만 그는 틈만 나면 지하 공연장이나 좁은 골목길 카페로 향했다. 그런 만남이 주는 자유는 너무도 짜릿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이 시기 준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재벌가의 딸을 사랑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런 감정은 현실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설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이 위험한 감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시대의 냉정한 현실이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그는 처음으로 주어진 감정을 외면하지 못했다. 이렇듯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낸 계층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틈 사이에서 자신들이 놓여있는 자리를 재정의하려 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시대는 그들에게 관대하지 않았고 가문도 사회도 한 개인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을 바꾸는 첫 장이 되고 있었다. 설아와 준호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이 사는 세계의 온도 차이는 점점 또렷해졌다. 설아는 더 이상 집안에서 정해준 길에 순순히 따르는 딸이 아니었고 준호는 자신이 감히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배워온 삶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위협처럼 다가왔다. 설아의 일탈을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가족 안에서도 미묘한 감정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주태 회장은 평소와 달리 집안의 일정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하루 일정이 갑자기 비어 있는지에 예전보다 더 촘촘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핸드백과 책상 서랍을 뒤지기도 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대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까지 문제 삼았다. 설아는 그 변화가 단순한 과보호가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준호가 일하던 정비소에서 설아가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때 한주태 회장의 검은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에 멈춰섰다. 회장은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딸의 움직임을 뒤쫓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그녀가 향하는 방향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차 문이 열리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설아는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했다. 딸이 누구와 있었는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회장의 시선은 준호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놀람이나 이해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명백한 경고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설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 하나로 모든 비난과 명령을 대신했다. 설아는 그 눈빛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통제했던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힘 앞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다. 회장은 말없이 설아의 손목을 붙잡고 차로 향했다. 설아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차 문 안으로 끌려갔다. 준호는 그대로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 준호는 정비소 문틈에 끼워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 속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다. 다시는 만나지 마라.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절대적 선언이었다. 누가 보냈는지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굳이 이름을 적을 필요조차 없는 말투였다. 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편 설아의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다. 설아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되었고 출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사용하는 전화기조차 회수됐다. 그녀는 마치 감옥과도 같은 집안에 갇힌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다.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그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가사도우미는 설아의 방 앞에 음식을 두고 바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딸을 직접 마주하는 일을 피했고 한주태 회장은
회사와 회의 일정보다 딸의 행동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시간을 썼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명목 아래 설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설아는 그 길고 고요한 감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했다. 하지만 통제만으로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설아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었다. 자신이 선택했던 그 짧은 자유의 순간이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게 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여전히 재벌가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 묶여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구멍이 생겼다. 오래 일하던 가사 도우미가 설아의 마음을 눈치챘고 조용히 도움을 건넸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가 있었다. 설아가 겪는 감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사 도우미는 조심스럽게 말없이 편지 한 장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아주었다. 그렇게 첫 번째 편지가 준호에게 도착했다. 설아는 편지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적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완전한 단절이며 앞으로 더 심한 감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단 하나의 문장만큼은 주저없이 썼다. 그녀는 준호를 선택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감정 고백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는 세계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비싼 대가를 요구했고 그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자신이 떠나야 할 길을 결정한 것이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오래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초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설아를 데려간다면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또한 뻔히 보였다. 그러나 세상이 금지한 사랑이라 해서 마음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그녀와 함께 도망칠 것이다. 설아는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뿐 아니라 배달 업무를 하는 젊은 직원의 도움도 받았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촘촘히 둘러싸인 감시망 속에서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갔다. 마침내 설아는 결심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밤늦게 모든 방에 불이 꺼진 순간을 기다리고 그때 집을 빠져나갈 방법을 세웠다. 그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둘은 만나기로 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설아는 집안의 감시가 깊어질수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틀 안에 남아있다면 자신의 삶이 영영남의 결정에 묶인 채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 가문이 계획한 미래, 도망칠 틈 없이 관리되는 일정,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시선들. 그것은 누구에게나 안정의 상징일지 몰라도 설아에게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방과 같았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만 했다. 집에서는 규칙이 더 엄격해졌고 가사 도우미들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집안에서 일해온 한 명의 도우미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설아를 바라보았고 딸처럼 생각해온 세월이 있었기에 더욱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설아의 무언의 부탁을 이해한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직접적인 도움은 위험했지만 작은 단서들을 이어붙여 설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빈틈을 만들었다. 설아는 며칠 동안 방에서 시간을 계산했다. 가족의 생활 패턴, 직원들의 교대 시간, 경비가 순찰하는 시간까지 모두 머릿속에 정리했다. 이 탈출은 단순히 도망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인생이 완전히 봉인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울 때조차 떨리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익숙해진 갈망이 지금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는 겨울밤을 선택했다. 집안이 가장 조용해지고 가족들이 밤늦게까지 회의나 모임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을 골랐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만 손에 들었다. 옷도 많지 않았고 화장품이나 장신구도 넣지 않았다. 그것들은 지금의 삶을 상징하는 것들이었고 새로운 삶을 위해선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몇 년간 조금씩 모은 용돈과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작은 공책 한 권만을 챙겼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날 밤, 설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누구도 그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집 전체가 잠든 시각이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뒷문까지 나아가 손잡이를 돌렸다. 그 순간 세상이 크게 바뀔 것임을 직감했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져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집을 빠져나온 뒤 설아는 택시를 잡아 타지 않았다. 어떤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타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커다란 자유였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수원 남부 터미널이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는 곳. 한편 준호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아가 탈출을 시도한다는 사실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가진 삶은 초라했고 그녀를 보호할 만큼의 기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설아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온다면 어떤 대가가 있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겨울 새벽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과연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이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두 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미래를 향한 걸음을 가볍게 내디딜지 모르지만 설아에게 이 한 걸음은 오래된 속박을 끊는 상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지 않았다. 자기적인 행동을 스스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게가 내려앉는 감각만 묵묵히 느꼈다. 터미널 출구로 나가자 준호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긴장한 기색도 없었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를 기다렸고 서로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세상이 금지한 것이라 해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첫 기차를 타기 위해 매표소로 향했다. 목적지는 인천이었다. 사람들이 많고 이동도 빠르며 정착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도 비교적 구하기 쉬운 곳, 무엇보다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다. 인천은 그들에게 도망이라기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기차가 출발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말없이 자신의 결심을 되새겼다. 그는 이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아는 긴 여정 동안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삶을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울을 떠났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자유로웠다. 인천에서의 삶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었다. 도시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고 사람들의 말투도 어딘가 더 거칠고 분주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따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설아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민등록도 재발급했다. 모든 변화는 조용했고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숨쉬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준호는 금세 일자리를 구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항만 근처에서 자비를 구할 수 있었고 몸을 쓰는 일이라 쉬운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의 손에 닿는 일거리들은 항상 반복적이고 지치게 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매일 피곤해 절어 돌아왔지만 그 피로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며 버텼다. 설아는 작은 의류 수선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기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손이 빨랐고 집중력이 좋아 금방 일을 익혔다. 사장은 말수가 적고 세상 돌아가는데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신상명세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단지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는 태도였다. 그것만으로도 설아는 안정을 느꼈다.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단조롭긴 했지만 그 단조로움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삶이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삶은 단순했고 돈은 늘 부족했다. 월세가 밀리지 않도록 맞춰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둘은 서로를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설아는 가끔 오래전 살던 집과 지금의 좁고 허름한 방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자신이 버리고 온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억압으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처음 몇 달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 누구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설아는 자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다. 아버지의 분노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인천이라는 도시는 너무 넓고 복잡해 그녀를 다시 붙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런 안도감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는 더 큰 방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 결혼식은 못했지만 서류만으로라도 혼인신고를 하자는 생각, 그리고 먼 미래에 아이를 갖는 것까지도 천천히 떠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다툼이나 오해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설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림자 때문이었다. 그녀가 떠나온 삶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잊으려 해도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특히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곧 자신에게 닥칠 미래라는 듯 경고하는 느낌까지 남았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또한 설아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지금의 삶이 자신이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과거의 안정적인 삶이 떠올랐다. 고급스러운 집, 넉넉한 잠자리,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환경. 물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는 틀로 느껴졌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스스로 떠나온 것들을 미화하는 법이었다. 설아도 그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준호를 선택한 것이 진심이 아니었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했다. 준호는 그런 설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가끔 긴 침묵에 잠길 때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설아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설아가 지금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조차 완벽한 삶을 바라고 있지 않았고 누군가와 함께 버텨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의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문 앞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본에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평소라면 광고전 단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문득 봉투의 얇은 두께와 A4 종이 한 장 정도 들어있을 형태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설아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이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별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별표 문장은 짧았고 문체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설아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편지를 쥔 손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 흔들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의도로 적은 것인지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편지를 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설아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고 천천히 문장을 읽었다.
말없이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던 준호는 단번에 모든 걸 이해했다. 누군가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삶은 다시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더 큰 위협이 찾아올 것이며 더 이상 숨을 곳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밤 둘은 침묵 속에서 같은 결심을 했다. 진실과 마주설 시간은 결국 오고야 말았다. 설아는 편지를 받은 이후로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되었다. 누구인지도 모를 상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속 어둠을 점점 키워갔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바늘 끝에 실을 끼우다 멈춰 서는 시간이 늘었다. 사장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은근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설아는 자신의 속내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넘기며 마음속 파문을 억누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준호는 설아의 얼굴만 봐도 그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편지를 받은 뒤로 그녀가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해져 있었고 혹시 누군가 따라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다. 서로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불안이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집 안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말도 그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가 퇴근 후 아이들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들을 스쳐 지나가며 문득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을 쳐다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모르는 시선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침투해 들어왔다. 설아는 준호에게 자신이 느끼는 압박을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걱정을 더 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그녀의 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생각에 잠기며 몇 초간 대답을 잇는 것, 잠을 이루지 못해 조용히 뒤척이는 것,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다그치지 않았다. 설아가 스스로 입을 열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준호는 공장에서 퇴근하며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을 흘끗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모습이었다. 인천 항만 근처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그 남자의 눈빛을 떠올리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안정되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아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눌 수 없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봉투가 자꾸만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아는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느끼던 불안, 누구인지 모를 존재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준호에게도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말했다. 준호 역시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도 최근 느꼈던 이상한 낌새들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가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놓았다.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묵묵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도망치듯 살아왔지만 더 이상 과거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둘은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설아는 그 밤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떠올렸다. 왜 지금까지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만약 그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리고 둘을 바라보던 낯선 시선들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끝이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다고 했다. 누가 그 편지를 보냈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계속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아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위험이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 왜 자신들을 추격하는 것인지 그 근원을 직접 확인하기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자신들이 만든 작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날 밤 설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 겹겹이 쌓인 감정들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자신이 버리고 온 과거, 아버지가 감춰온 비밀들, 자신이 숨겨온 아픔들, 그리고 지금의 삶,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무거운 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설아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처음으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결의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준호 역시 긴 밤을 보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설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고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기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이제 그 결심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전과 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끌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부터 설아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분명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피로가 쌓였을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몸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준호도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말수가 줄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모습에서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결국 설아는 병원을 찾았다. 보험도 충분하지 않았고 고액의 검사비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더 미룰 수 없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 질문을 건넸다. 과거 병력, 스트레스 정도, 가족력, 최근 겪은 증상. 설아는 손에 힘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설아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쉽게 기운이 빠졌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찼다. 준호는 그녀가 출근하려고 하면 조용히 말렸다.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무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불안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고 그 불안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강처럼 흘러내렸다. 이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설아의 상태를 설명했다. 심장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며 이미 손상된 부위가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고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사의 말은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설아는 의사에게 고개만 끄덕였다. 예상하고 있었던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표정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녀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설아는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은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자신이 떠난 뒤 준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떠나온 과거가 어떤 형태로 그를 덮칠지,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들이 어떤 상처를 남길지. 설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퇴근 후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설아는 준호에게 과거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길들여진 삶, 계획된 결혼, 관리되는 일상,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호를 선택했던 순간. 하지만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시에 자신은 사랑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저 도망칠 길을 찾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길 끝에 선 사람이 준호였다고.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헤집는 듯한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기 위해, 살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그를 선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다. 처음엔 두려움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을 지나며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그 사랑만은 진짜였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고 아픈 부분이 많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그가 몰랐던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을 품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두려움 속에서 견뎌왔는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 함께 잃어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다. 그러나 설아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양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또 다른 진실을 꺼냈다. 자신에게 첫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딘가로 보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존재가 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 상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숨겨둔 채 혼자서 감당했다는 사실까지 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설아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이야기였기에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듯 담담하게 과거를 털어놓았고 말이 끝나는 순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더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비밀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상처는 컸고 그 진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 모든 고백이 그녀의 마지막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다. 그는 설아의 손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다. 과거가 어떻게 시작되었든 지금의 그녀가 어떤 고백을 안고 있든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설아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고백이 가져온 아픔도 있었지만 숨겨온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이상한 평온을 가져왔다. 그녀는 오래된 그림자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기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설아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뒤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하루하루 몸이 무너져가는 느낌을 더 선명하게 느꼈다. 숨을 들이쉴 때 깊은 통증이 밀려왔고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운 날이 늘어갔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일시적인 안정만 가져왔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설아에게 이미 분명했다. 그녀는 점점 더 피곤해졌고 밤에는 자주 잠에서 깨곤 했다.
준호는 설아의 상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이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설아가 맡아오던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대신하기 시작했다. 설아가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들려하면 손짓으로 막았고 작은 동작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모든 행동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었고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명확했다. 하지만 설아는 오히려 담담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언젠가 다가올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고통과 후회가 몸의 한계와 함께 밀려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온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감정은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책임이었다. 특히 첫 아이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피어오르며 숨을 조여왔다. 며칠 후 준호는 설아가 자신의 방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조용히 꺼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편지들은 그녀가 고백했던 과거와 관련된 유일한 흔적들이었다. 설아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손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종이들. 그중 마지막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내 아이가 널 찾고 있다. 그 문장은 설아의 오랜 상처를 강하게 건드렸다. 그녀는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제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준호는 편지를 보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든 그 사람이 설아를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설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고백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졌다. 그녀가 살아온 삶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타인의 선택으로 계속 훼손되어 온 긴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준호는 그녀를 더 이상 과거에서 혼자 싸우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설아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몸이 전하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하루가 지날수록 그 신호는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설아를 멀리서 바라보던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설아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자신이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다. 남자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설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에서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기억 속 흐릿한 얼굴의 조각이 천천히 현재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빠르게 그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 남자는 설아의 첫 아이였다. 이 피가 이어진 사람이라도 기억 속에서 지워진 존재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순간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설아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시간이 도착했다는 기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은 단순했지만 오랜 세월 복잡한 감정이 쌓여 만들어진 목소리였다. 어머니 맞습니까? 설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을 억누르던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고 동시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반갑다고 말해야 할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찾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맸는지 듣기만 했다. 그는 오랫동안 친부모를 찾고 싶었고 결국 설아의 과거와 이름, 작은 단서들을 이어가며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깊게 들여 마시지도 못했다. 모든 죄책감이 몸에 내려앉는 듯한 무게로 느껴졌다. 준호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설아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이 순간이 설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도망칠 수 없는 과거와의 마지막 대면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언젠가 마주해야만 했던 현실이었다. 설아는 트램블링 없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설아는 알았다.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순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아는 아들을 마주한 뒤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순간순간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유난히 선명하게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더 빠르게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깊은 압박이 밀려왔고 가끔은 말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 피했던 진실과 마주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다. 이 며칠 동안 아들은 조심스럽게 설아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보호시설에서 자라며 한 번도 부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간들, 몇 번이고 입양될 기회를 놓쳤던 기억,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던 막연한 질문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설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만든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이제서야 온전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아들에게 말하려던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듬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 시절 자신이 가진 선택권이 너무 작았고 두려움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한 문장으로 모든 마음을 담으려 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평생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까지 내가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늦었다. 아들은 잠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속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또 다른 감정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며 상상해왔던 만약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만나게 된 건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는 설아에게 예상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용서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웠고 완전한 이해라고 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아들이 그녀를 향해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그 말 하나만으로 오래된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아들은 종종 집으로 찾아와 준호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다. 그는 설아의 모든 과거를 이미 받아들였고 이제 그 일의 연장선에 있는 아들 또한 감싸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편안한 침묵과 이해가 자리 잡았다. 서로가 무엇을 겪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설아의 몸 상태는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기운을 잃었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야 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자신이 무너져가는 순간조차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다. 준호는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다급히 말을 걸었지만 설아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들도 머뭇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마지막 힘을 모아 두 사람의 손을 한 번에 느끼려는 듯 손끝을 움직였다. 떨림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람들을 연결하려는 마음처럼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고 짧은 숨 사이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사람을 만난 건 내 삶에서 가장 큰 은혜였어. 그녀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울음을 참으려는 긴장과 애틋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다. 내가 많이 흔들렸던 순간에도 너는 늘 나를 붙잡아 주었어. 그게 날 살렸어.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관계가 다시 이어진 순간, 그녀는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남는 이들의 미래를 더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숨이 점점 약해졌고 힘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졌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곁을 지켰다.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에 잠시 후, 설아는 아주 조용하게 숨을 멈췄다. 마치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마지막 표정은 편안했다. 그 순간 세 사람을 감싸던 긴 시간의 무게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며칠이 지나 장례를 치른 뒤 준호와 아들은 설아가 남긴 작은 상자를 함께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메모, 찢어진 편지 조각, 그리고 그녀가 적어둔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약속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설아의 삶이 비극으로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조용히 쌓여있던 따뜻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났다. 그리고 둘은 같은 생각을 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복잡한 하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함께 바라봐 주신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더욱 따뜻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상처, 용기와 화해가 우리에게 남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거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 차갑고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말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휴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잊혀진 마음을 깨워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가볍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느낀 점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